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20대 중반에 동창 모임에 나가서 재회한 뒤 사귀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 직업은 공무원이고 성격은 가정적이며 다정다감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친하지도 않았고 서로 존재 자체도 잘 몰랐었는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땐 그렇게 많은 친구들 속에서 서로가 딱 알아보고 첫눈에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취미나 관심사, 식성까지도 비슷하고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등산이랑 수영을 좋아하는데 남편도 등산과 수영을 즐겨했고 저랑 남편 다 해산물을 전혀 못 먹는 것도 꼭 닮았어요. 연애할 때는 그저 무작정 손잡고 걷다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서 3시간씩 책만 읽고 나와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둘 다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편인데도 특별한 이벤트 없어도 만남 자체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고 믿음을 주는 남자예요. 결혼한 지 10년도 넘은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를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에 늘 감동받고 있답니다. 정말 인연이란 게 있는 거구나 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식은 미나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는 더더욱 예쁘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지인들 얘기 들으면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 속 꽤나 썩이는 사춘기 시기인데도 우리 딸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무난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공부도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재능도 많아서 피아노, 바이올린, 악기 연주도 수준급에 그림도 잘 그리고 발레까지도 못하는 게 없네요. 가끔 내가 정말 저렇게 예쁘고 착하고 재능 있는 아이를 낳은 게 맞나 싶게 우수한 아이예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늘 엄마 기분을 살피고 살갑게 대하는 효녀이기도 하고요. 쓰다 보니 자랑처럼 되었네요. 여튼 이런 딸이 저에겐 세상 전부를 줘도 안 바꿀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고 이렇게 예쁜 딸도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저희 딸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 마음은 더 찢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만행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예요. 여기서 저희 시댁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아버님은 남편 태어나고 얼마 후에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은 일란성 쌍둥이 중 형인데 저희 남편 형제 위로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형제 관계가 쌍둥이 남동생과 누나까지 2남 1녀인 거죠. 그 시절엔 다 그랬다지만 지금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유독 아들 타령을 심하게 하셨는데 웬일인지 자꾸 유산을 하고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 구박을 많이 받고 사셨다고 남편에게 들었어요. 그러다 어렵고 힘들게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게 딸인 저희 형님이어서 구박이 더 심해졌다고 해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그 화가 고스란히 애꿎은 저희 형님한테 다 표출됐고요. 그 이후 저희 남편 쌍둥이를 낳기 전 10년 동안 아들을 낳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쓰고 어렵사리 남편 형제를 낳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남편한테 들어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형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컸대요. 여자가 무슨 공부냐며 학교도 안 보내주고 옷도 어디서 주워다가 남 입던 허름한 옷만 입히고 거의 종부리듯이 집안일만 시키면서 결혼도 일찍이 형님 맘에 들지도 않는 사람이랑 시켜버렸고요. 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듣던 말이 아휴 저게 재수없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민폐덩어리, 재수덩어리, 천덕꾸러기, 바보 멍청이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깎는 폭언이었고 그런 소리를 듣고 형님이 흐느껴 울고 있으면 어디서 재수없게 여자가 울고 앉았어. 재수없으니까 울려거든. 이 집에서 썩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도 마. 늘 이런 식으로 대하는 데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이 좀 서툴면 역시 계집애가 손도 느리고 멍청하게 짝이 없네. 저런 걸 어디다 써. 남을 줘도 안 데려갈 것 같으니라고. 그 어리고 여린 아이한테 이런 식의 막말은 일상 다반사였다네요. 전 들어도 믿기질 않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고 차라리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랬어요.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고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엄연한 아동학대 아닌가요? 어디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 배 아파 낳은 첫 아이를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요. 데려왔다 해도 낳은 정보단 기른 정이라는데 저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자신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해도 정말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누나를 위로해주고 안쓰러워했는데 시동생은 아랑곳 않고 전혀 측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지금 행동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쌍둥이 형제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새삼 놀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싶어요. 이런 얘기도 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차차 들었던 거지 결혼하기 전엔 전혀 꿈에도 몰랐던 얘기예요. 어쩐지 결혼 전에 몇 번 만나본 형님은 유독 어둡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의아했는데 나중에 사정을 듣고 보니 절로 이해가 되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댁 분위기가 늘 이런 식이다 보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희 딸도 시어머니에겐 그저 하찮고 쓸모없는 계집애 취급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이 그간 당했던 부당한 일들을 쓰려 하니 피가 거꾸로 쏘는 것 같네요. 저희 결혼 2년 뒤에 시동생네가 아이를 가진 채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태어나고 곧 동서네가 아들을 낳게 됐죠. 저희는 신혼생활을 좀 더 길게 갖고 싶어서 일부러 결혼 2년 후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이때도 결혼했는데 빨리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시어머니 성화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낳으려면 무조건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부담을 줬어요. 그런데 저는 딸을 낳고 동서네는 아들을 낳았으니 나중 일은 불보듯 뻔하죠. 우리 딸은 안중에도 없고 동서네 아이만 애지중지하면서 당신 손에서 놓지를 않고 각별히 대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왜 우리 딸이랑 동서네 아이를 비교하며 상처를 주는지 정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까지 왔었어요. 우리 미나는 한 번을 안아준 적도 없었고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하는 건 당연히 없었죠. 용돈도 우리 미나 앞에서 보란 듯이 시동생네 아이 성준이만 줬어요. 정말 치사하고 어이없는 일 적자면 한도 끝도 없네요. 차라리 우리 딸이 할머니 너무하다며 화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린 게 할머니를 이해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사셨던 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면서요. 제가 낳은 딸이지만 어찌나 대견하고 어른으로서 미안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속상해하기 마찬가지였지만 자기가 나선다고 평생 굳어진 시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선 어머니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늘 측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뚜껑이 열리고 열이 뻗쳐서 참을 수 없었던 적이 셀 수도 없지만 그냥 참고 넘기기를 반복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선 어머님이 안 됐다고 느끼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동생네가 아들을 낳은 후부턴 갈수록 시동생과 저희 남편을 대놓고 차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는 성준에게 넌 우리 집 장손이야. 세상 보배를 다 갖다 줘도 난 절대 너랑은 못 바꾼다. 에이구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러면서 일부러 저희랑 딸 앞에서 입을 맞추며 너스레를 떨었고 간간히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유산도 아들을 낳은 시동생네한테 주는 게 맞다는 식으로 애둘러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어차피 시댁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한 푼도 물려받을 생각 없었지만 매사에 아들을 낳은 건 잘한 일이고 딸을 낳은 건 천하의 후레자식이 된 듯한 반응에 늘 어이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우리 딸이 피아노 발표회를 한다거나 발레 공연을 할 때도 한 번을 오지 않았고요. 뭘 하든 아예 우리 딸한텐 손톱만큼의 관심이나 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딸아이가 받아온 상장이나 트로피들을 보더니 계집애 주제에 이딴 거나 많이 받아오면 뭐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다 내다 버려라. 괜히 쓸데없이 계집애 기만 세우는 거 아니냐? 혈압오를 소리만 해대더니 너희들 애 대학 보낼 생각 마라. 그저 고등학교만 보내주고 끝내. 그것도 우리 때 비하면 넘치게 공부시켜주는 거다. 여자 많이 배워봤자 시집가면 그뿐인걸. 괜한 데 돈 들 필요 없다.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성준이 유학 가는 데나 보태줘.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성준이가 유학을 가? 그 날라리가? 하면서요. 어디 지방대학만 가도 기적일 것 같은 아이거든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지나치게 싸고 놀아서 그런지 부모들이 잘못 키운 건지 애 상태가 정말 안 좋게 자랐어요. 저한테 인사 한 번을 제대로 한 적 없었고 공부는커녕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직 중2밖에 안 된 애가 술이며 담배는 기본이었고 이성관계도 문란했어요. 욕설은 기본이고 친구들 괴롭히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요. 걔가 제 아들이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게 끔찍하네요. 다시 생각하면 걔가 그렇게 된 데는 시동생 부분의 탓도 커요. 시동생은 40이 넘은 나이에 아직 변변한 직장도 없이 허세만 가득해서 돌아다니고
동서는 하나뿐인 애는 안 키우고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띄워주고 길을 세워주니 기고만장해갖고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명절마다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온 적도 있었고요. 나이는 저보다 6살이나 어린데도 손윗사람인 형님이나 저를 예의 있게 대한 적 없었어요. 뭘 하든지 겨우 마지못해 하는 신용만 했고요. 유부녀의 학부모가 돼가지고선 외박도 밥 먹듯 한다는 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마침 제 친한 친구가 동선의 아이랑 같은 학교를 다녀서 친구가 소식을 전해주곤 했거든요. 도대체 그렇게 보수적인 어머님은 왜 그런 며느리를 가만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잘난 아들 낳았으면 모든 일이 면죄부가 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형님과 저만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희 딸이 정성껏 준비한 생일카드랑 케이크를 전하면서 축하드린다고 해도 본척 만척 카드를 툭 뒤로 던져놓는데 참고 참았던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터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다 세뇌하며 겨우겨우 참았네요. 이제껏 참았는데 오늘 하루만 더 참자 하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할머니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하는데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아유 됐다 네 선물 받으려고 생일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애 말을 듣지도 않고 딱 끝내요. 딸애도 당황하며 풀이 죽었고 순간 분위기가 급 다운됐어요. 그때까지도 동선애가 오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몇 번 하니까 그제서야 새 식구가 나타나더군요. 뭐가 불만인지 성준이는 입이 잔뜩 나와서 오기 싫은 거 겨우 끌려온 눈치였고요.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한 저와 형님은 칭찬 한 번 못 듣고 동선의 새 식구한테만 말을 거는데 어머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 축하 모임인데 시동생네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입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도 꼭 자기네 생일 축하 모임이냐 자리 잡고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동서가 형님이란 저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없네요. 정말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얄밉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먹던 잡채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얘 잡채도 없니? 작은 애 먹게 얼른 가서 더 가져와 하는데 다 먹고 없어서 제가 어머님 다 먹고 없어요 했더니 그럼 뭐하고 멀뚱히 섰어 빨리 가서 더 만들어 와 이러는 거예요. 동서는 당연한 듯 음식을 먹고만 있었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얼른 주방으로 가시더니 잡채를 새로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서 제가 한 소리 했어요. 형님 하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형님도 당황하고 시어머님은 물론 모두가 저를 주목했어요. 동서 오늘 형님이랑 내가 미리 와서 음식 준비 다 했어. 오늘이 동서 생일이야? 아니잖아. 어머님 생신이지. 근데 다 늦게 나타나선 형님이랑 나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왜 동서 먹을 잡채를 형님이 만들어서 바쳐야 해? 동서는 손 없어? 먹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서 먹어. 아무리 아직 어리고 뭘 몰라도 그렇지. 어디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 자꾸 아무 말 안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사회생활 어떻게 했냐? 이랬더니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면서 아니 이게 어느 한전이라고 큰 소리를 내? 큰애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아니면 더위 먹었어? 결혼하고 한 번도 당신 뜻 거스른 적 없는 며느리가 그러니 꽤 놀랐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요. 어느 한전이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싸고 도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어른이 돼서 애한테 인성을 가르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만하라면서 말리더라고요. 시동생 내바랑 시어머니는 열받아서 씩씩대고 있다가 동서가 하는 말이 형님 제가 언제 잡채 만들어 달랬어요. 형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저한테 시비를 거세요. 기분 나쁘게. 이러는데 제가 동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만들어서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면 뭐야? 라고 말하니 갑자기 형님이 옳게 그만해 이제 이러면서 제 팔을 잡길래 형님 여자라고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여자로 태어난 게 죄예요? 어머님이 진짜 이상하신 거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할 말은 더 해야겠어서 저 더 이상은 안 참을래요.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손자네랑 행복하게 저희는 빠져드릴게요. 미나가 할머니 생신 선물 드린다고 안마의자 상품권 드리려고 가져왔었어요. 눈술대회 1등 부상으로 받았는데 할머니 쓰시는 게 좋겠다면서 생신 선물로 딱이라고요. 손녀 말도 듣기 싫어하시니 당연히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 친정집 갖다 드릴게요. 아, 그리고 동서, 합의금 두둑히 준비해야 될 거야. 성준이가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때려서 피해 학생 부모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던데 합의 안 해주면 소년원 가야 할 정도라던데 도대체 애를 얼마나 오냐오냐 했길래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그리 뻔뻔한지 원.
순간 성준이는 물론 시어머니랑 동선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사색이 되더라고요. 성준이가 밖에서 뭘 하고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는 눈치였어요. 알던 말던 제가 알 바 아니고 저는 형님 손이랑 딸아이 손 잡고 뛰쳐나와 버렸는데 남편도 곧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참았는데 왜인지 한시도 거기 더 있기 싫더라고요. 우리 집에 같이 와서 제가 형님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엉엉 울더라고요.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데 안아주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유로가 별로 없더군요.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성준이 합의금 문제였습니다. 형님네 갔다가 안 돼서 저희 집에 오셨다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형님 집에 찾아갑니까? 자기가 딸한테 상처 준 게 얼만데 끝까지 저게 뭔지. 동서는 어쩌고 어머님이 이러고 다니세요? 물었더니 원래 그랬지만 자기 아들 문제인데도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있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 정말 불편하네요. 게다가 상식적으로 지금 동서가 뛰어다녀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머니. 금쪽 같은 손주 어떻게 크나 궁금하긴 하네요. 정말 미나한테 조금이라도 손녀 대우 하셨다면 저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남아선호 사상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참아보려고는 했죠.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어머님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반복했는지 모르시죠? 영원히 모르실 것 같네요. 그냥 돌아가세요. 도움드릴 능력도 안 되고요. 혹시 미나 아빠한테 어떻게 해볼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말이 미나 아빠한테서 나오는 순간 저 이렇게 있진 않을 겁니다. 참 이걸 뻔뻔하다고 해야 하나 생각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사람들 옆에서 더 이상 상처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머님과 동서네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전까진 전 절대 시댁에 가지 않을 거고요. 우리 미나도 상처받고 살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당당하게 할 말 하며 힘내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들뜬 기분으로 사연을 보내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일찍 은퇴하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건실한 IT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젊은 경영자이기도 해요. 혹시 바퀴벌레 부대가 달리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해요. IMF가 몰고 온 끔찍한 눈보라가 대한민국을 꽁꽁 얼렸던 시절. 저희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파선을 당하셨어요. 큰 꿈을 품고 시작한 벤처기업이 부도를 맞았거든요. 저희 가족은 살고 있던 단독주택에서 쫓겨났고 곰팡이 가득한 반지 하방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어요. 바퀴벌레 부대가 달리게 하는 소리는 그때 들었던 소리고요. 어두운 집에 불을 켜고 들어갈 때면 우스스스 숨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을 자려고 불만 끄면 어디선가 기어나오는 소리가 또 우스스스. 어렵고 막막한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저희 가족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하는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며 길고 긴 IMF 겨울을 지나왔거든요. 아버지와 저는 그 노랫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셨고 저도 부모님께 힘이 되기 위해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 흔한 연애조차 한번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열심히였죠. 그 결과 아버지는 재기에 성공하셨고 저 또한 인서울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아버지는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취업 계획에 대해 물으셨어요. 저는 차차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다독였어요. 걱정 마. 나 아빠 딸내미잖아. 금방 어디든 가서 자리 잡겠지. 그러지 말고 아빠 회사에 와서 일 배워보지 않을래? 아빠의 뜬금없는 취업 제의에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러시더군요.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부쩍 힘에 부치신다고요. 얼른 은퇴하고
낚시나 다니면서 쉬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그 지친 어깨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아버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취업이라기보다는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 과정이었죠. 일터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만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사업가답게 철두철미하고 냉철한 분이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아 회사 일을 배워나갔어요. 그리고 30을 맞이하던 생일날에 회사의 새 대표로 취임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아버지의 은퇴 선물로 적금을 탈탈 털어 고급 낚싯대 세트를 선물해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닦아놓으신 업계 평판과 물려주신 사업 수완 덕분에 저희 회사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주업체를 여러 건을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죠. 하마터면 제 남편이 될 뻔했던 문제의 그 인간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저희 회사를 담당하는 영업직 사원이었어요. 그가 저희 회사에 처음 방문하던 날 저는 회사 대표란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그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엄청 잘생겼거든요. 회의 자리에 홍보 모델을 데리고 온 게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남자 얼굴을 무지하게 따지거든요. 능력이야 나한테 충분하니 남자는 잘생겨주기만 하면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아도 괜찮다고 믿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학생 시절을 포함한 학창시절 내내 저는 공부만 하면서 지냈거든요. 남들이 이런저런 연애를 겪어가며 좋은 남자 보는 법을 배워갈 때 저는 그저 책들과 치열한 밀당을 벌였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딱 그 남자의 얼굴 하나만 보고 대뜸 연애를 걸어버렸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연애를 하는 내내 저는 그 남자에게 휘둘렸고 지인들로부터 촌스럽게 굴지 말라는 조언을 심심찮게 들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했어요. 다행히 긴 연애는 아니었지만요. 그 남자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으로 시작한 연애였던 데다 예비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그 남자의 부모님과 우연히 마주치던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곧장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사람 나이도 있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도 그렇잖니?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에게 홀딱 빠져있던 저는 속으로 내가 드디어 품절이 되는구나 쾌재를 불렀죠. 그러는 사이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서로 좋아 죽겠는 눈치인데 이래저래 잘 것 없이 합치는 게 어때? 그 말에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곧장 상견례 날을 잡았어요. 예비 시모께서는 당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셨어요. 촌부의 자식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았다고요. 그렇게 겨우 숨 돌리고 살 수 있게 되었을 즈음 다단계 사기를 당해 지금도 2억 상당의 빚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바퀴벌레 발소리를 들으며 지내야 했던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의 심정을 되새긴 탓이었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모든 어려움을 털어놓는 예비 시부모의 모습이 참 솔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을까요? 예비 시부모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제 딸이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신혼집은 제가 김서방 직장 근처에다 마련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예비 시부모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결혼 비용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아, 이제와 생각해보면 도끼로 제 발등을 찍고 싶다니까요. 아무튼 상견례가 훈훈하게 끝이 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다니며 예식장을 잡고 시드매도 예약하고 부족한 건 없는지 수시로 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제품 출시로 한창 업무에 분주하던 저에게 예비 시모께서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전화를 주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아가, 네가 사장이라고 하지 않았니? 사장이 시간도 마음대로 못 쓰니?
예비시모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단호했고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났는가 싶어 급히 회사를 나섰어요. 예비시모는 정신없이 도착한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제가 타고 온 차에만 관심이 있는 눈치셨죠. 차 꼬라지가 영 그렇다. 너 국산 타니? 아무래도 젊은 사업가이다 보니 너무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헛바람 들었다는 시선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사업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요즘은 국산차도 잘 나와서 괜찮아요. 예, 너만 괜찮으면 뭐하니? 이제는 네 얼굴이 곧 네 남편 얼굴이야. 앞으로는 신경 좀 쓰고 다녀. 예비시모는 뒷좌석에 올라타며 마치 저를 운전기사 부리듯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운전석에 앉아 예비시모의 지시에 따라 낯선 도로를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지방의 어느 마을이었죠. 알고 보니 예비시모가 친척분께 저를 인사시키려고 부르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요, 인사?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친척분과 마주 앉은 상황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예비시모와 친척분께서는 서로 굉장히 어색한 눈치셨어요. 특히 친척분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시모께서 열심히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몇 마디도 채 이어지지 못할 만큼 서먹한 분위기였어요.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멀어도 너무 먼 친척이었거든요. 심지어 시모도 친척분과 본인이 몇 촌 사이인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애초에 의미가 없는 만남이었던 거죠.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모가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셨어요. 이건 따지고 보면 결혼준비 잔혹사의 서막을 알리는 멘트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집안끼리 유대가 너무 깊어서 수시로 왕래하면서 지낸단다. 명심해. 저분들까지 모두가 한 식구야. 이후로 예비시모께서는 바쁜 저를 매일같이 불러내 운정회사 부리듯 하며 멀고 먼 친척들 순회 인사를 시키셨어요. 마치 동남아 순회 공연하는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시모께서 속내를 드러냈어요. 촌수가 너무 멀다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우리는 다 한 식구야.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점 부족함 없이 하라는 뜻이야. 예단은 간략하게 2억 정도로 하자꾸나. 이게 다 너 예쁨 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예비시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때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멍청했어요. 한창 콩깍지에 씌었던 때라 그랬죠. 당시에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체면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깟 돈 2억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결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바로 예비시모의 한마디 덕분이었죠. 너희 둘 다 회사 일로 바쁠 테니 예단 준비는 내가 하마. 내 계좌로 예단 비용 보내도록 해. 집집마다 맞춰서 내가 직접 마련할 테니.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시모가 다단계 사기로 2억 원의 빚을 갖고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일단 예단비 얘기를 얼머부리며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는 곧장 예랑이를 찾아가 예단비 얘기를 전했죠. 그러자 예랑이 반응이 가관이더라고요. 너네 돈 많잖아. 솔직히 네 입장에서 2억? 그거 큰 부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엄마 체면 좀 살려줘. 째째하게 굴지 말고. 난 또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예랑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신기하게도 제 눈에 찰떡같이 붙어있던 콩깍지가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어요. 정이라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요. 늘 잘생겨 보이던 남자친구의 얼굴이 그때는 왜 그렇게 밉상이던지. 그날 저는 아버지께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돈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지. 그 심정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니. 그러니 시간을 주고 기다려보자꾸나. 늘 현명하신 아버지였기에 저는 예랑과 예비시댁에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차분히 기다리며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예비시모는 제게 수시로 연락해 예단비 2억은 언제 입금해 줄 거냐고 채근을 해댔어요.
거기다 예랑이가 회개한 행동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죠. 소문을 듣자 하니 예랑이 자기 직장에서 와이프 될 사람이 거래처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다 상사들 눈밖에 났다더라고요. 고민 끝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저는 예랑이를 불러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약속 자리에 예비 시모와 시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예, 며느라, 네 시누이가 글쎄 임신을 해버렸다지 뭐니? 상황이야 어쨌든 간에 일단 저는 시누이한테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말로만 축하한다면 쓰니? 명색이 새언니가 돼가지고. 그래서 말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니들 합동결혼식으로 하는 건 어떠니? 어차피 결혼 준비하는 거에 좀만 더 보태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말이다. 네 시누이 배부르기 전에 해야 하잖니? 가족끼리 얼마나 보기도 좋니? 보자 하니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저희 집 돈을 빨아먹을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예단비도 모자라 자기 딸 결혼식까지 저희한테 떠넘기려 수작을 부리더군요. 화가 난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이미 이 결혼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참이었기에 굳이 큰소리 내가며 싸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기엔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예랑네 식구들은 그날 제 행동을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나갔음에도 일방적으로 합동 결혼식을 추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추가된 예식비용 청구서가 수시로 제 사무실로 날아들더군요. 참다 못한 저는 예랑에게 파혼 통보를 했어요. 더 이상 엮이기 싫다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예랑은 이런 제 행동을 그저 결혼을 앞둔 여성이 겪는 메리지 블루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여자들 결혼 전에 우울증 걸린다며.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건가 했지. 내가 우울증이라고? 기가 막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나 지금 어느 때보다 아주 멀쩡해. 그럼 뭐야? 자기 혹시 돈 좀 있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긴 말 필요 없고 너도 너희 식구도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랑은 계속해서 저를 연인 취급하며 연락을 해왔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이 이러는 건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저희 파혼 선언을 예비 신부들이 흔히 겪는 우울증이라고 가볍게 치부했던가, 아니면 동욕심에 모르는 척 외면했던가. 어느 쪽이든 저와 제 부모님의 파혼 결심은 확고했고 하루빨리 그들을 떨궈내는 것만이 남은 숙제였죠. 그 후로도 그 염치 없는 식구들의 선을 넘는 행동은 이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 그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왜 드라마 보면 진상 떠는 가족들의 행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맞아요. 현실에서도 딱 그렇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서는 저희 회사에 예비 시아버지와 자기네 친척들 취직 자리 만들어달라고 진상을 떨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파혼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놔도 찰가머리처럼 달라붙어 제 가족들까지 괴롭히더라고요. 한 번은 예비 시모가 저 몰래 제 아버지를 찾아가 그랬다더라고요. 건강하게 살아계신 제 부모님 유산을 선지급해달라고 말이죠. 유산 미리 땡겨서 임신한 자기 딸내미 카페를 차려주려고 한다나요? 사위도 자식인데 그럴 자격 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제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셨고 급기야 이 뻔뻔한 인간들 때문에 뒷목까지 잡으셨죠.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경찰까지 출동해 있더군요. 격분한 아버지가 부른 거였죠. 경찰 손에 끌려가는 예비시모를 향해 아버지는 파혼을 공식화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얼마 뒤 저희 집에 주거 침입을 해서는 아버지 낚싯대까지 훔쳐갔지 뭐예요.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던 날 가족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아버지께 선물했던 그 낚싯대를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안 저는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낚싯대를 가져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전하려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전화를 받아서는 대뜸 이러지 않겠어요? 언니는 파혼했으니까 결혼 준비한 거 나 혼자 쓸게요. 고마워요. 제가 미처 대꾸할 겨를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
얌전히 끝내주면 안 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제 결혼식 준비와 신혼여행 준비까지 홀랑 빼앗아간 시누이가 자기 결혼 준비를 이어가든 말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시모와 시누이가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지만 가만히 놔뒀죠. 시간은 흘러 시누이의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마침내 때가 된 거죠.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돈으로 준비한 모든 예약들을 취소해버렸어요. 위약금이요. 똥차 치우는 값 낸다 치고 감수했죠.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모든 예약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취소는 쉬웠어요. 물론 취소 관련 연락도 저에게만 왔고요. 시누이를 비롯해 예비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아침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샵에 들어간 순간에야 상황을 알게 되었죠. 순식간에 사라진 예식장과 웨딩드레스,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이건 뭐 아사리판이 따로 없었죠. 시누이네 신랑 측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에서 관광버스 타고 올라온 집안 어르신들부터 축가를 맡은 친구들, 할 거 없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피 같은 남의 돈으로 결혼식 한번 거하게 치르려다 세상 둘도 없는 개망신을 톡톡히 치르게 된 거죠. 예정대로라면 식이 한창 진행돼야 할 시간에 예비 시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시작부터 쌍욕으로 시전하는데 그게 참 물에 빠진 바퀴벌레가 바둥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뭐라고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거나 말거나 침대에 발랑 들어 누운 채로 고소미를 씹어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을 소화기에 대고 혼자 씩씩대던 시모가 마지막 요구를 해왔어요. 너희 아버지란 양반이 약속한 신혼집 하고 내가 직접 약속한 예단비 2억은 위자료로 보내라.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치라고. 안 그럼 오늘 일 싹 다 고소할 거야. 어머나 세상에, 저를 고소한다고요? 그런데요,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 협박인 거 아시죠? 이거 녹취 중인데. 녹취 중이란 말에 예비 시모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고소요? 당연히 해야죠. 예비 시누이가 제 결혼 준비를 날로 먹겠다던 그날 저는 이미 고소를 했어요. 그쪽 식구들이 저희 집에서 제 아버지 낚싯대를 훔쳐간 거에 대해서도 경찰에 절도를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사적으로는 가벼운 업무 전화 한 통도 날렸답니다. 안녕하세요. 유하나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교체를 부탁드리려고요. 아무래도 파혼한 당사자들끼리 업무상 만나는 건 불편해서요. 부탁드릴게요. 그날로 저희 남편이 될 뻔했던 인간은 한직으로 밀려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어요. 저는 담당자 교체만 요청했는데 그쪽은 그걸로는 안 되겠던 모양이었나 봐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회사에서 꼴값을 떨어댔던 탓에 미운 털이 박힌 거였죠. 그러게 평소에 처신을 잘했어야죠. 사회생활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가요? 상사들 눈밖에 나면 바로 아웃인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게 다 자업자득인걸요. 얼마 뒤 제가 고소한 소장과 권고사직 통보를 동시에 받아든 그쪽 식구들이 단체로 저희 회사에 쳐들어왔어요. 낚싯대는 잠깐 빌려간 거라더군요. 그리고는 나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다며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신혼집과 예단비 2억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저희 회사 파트너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지와 변호사님이 함께 나타나자 그쪽 식구들이 하나같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변호사님이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셨거든요. 그뿐인가요? 자신들의 이런 무례한 행동이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도 상세히 알려주셨죠. 상황이 그 정도까지 흘러갔으면 슬슬 체념할 법도 한데 이놈의 진상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군요. 아들은 회사에서 잘리고 딸은 결혼식 때문에 파혼까지 당했으니 피해 보상을 하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에 붙은 거머리에 소금 뿌리는 심정으로 한마디 해주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납작 엎드려 고개 숙이고 구걸을 하든 직접 땀 흘려 버세요. 대도 않게 고개 빳빳이 들고 요구하지 말고. 난 그쪽들한테 결혼 핑계를 쪽쪽 빨아먹혀 줄 만큼 멍청한 여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세요. 업무방해죄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으면. 결국 그 인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속속 판결 소식이 들려왔어요. 낚시죄 절도 사건은 유죄로 판결나서 예비시모는 벌금형을 받았고요. 거기에 협박죄와 업무방해죄까지 추가해 집행유예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돌리느라 바쁘고요. 하지만 워낙 이 바닥이 좁고 소문이 빨라서 서류 광탈 신세라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는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한테 애인이 생겼거든요. 똥차 지나가고 벤츠 온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해도 될 만큼 댐댐이가 아주 괜찮은 남자랍니다. 남자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고요. 물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겪어봐야 알겠지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콩깍지에 빠진 채 모기 같은 인간들에게 피 빨리던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같은 실수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있거든요. 세상엔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소중한 인연들 가득하시길 바래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